조선 중기 강원도 영월. 산세가 험하고 고리 깊기로 소문난 이 고장의 첩첩산 중 어딘가에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홀로 살아가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우진. 나이는 35. 한창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출세의 사다리를 오를 나이였건만 그는 인적 드문 산골짜기 끝에 초라한 초가삼간을 짓고 스스로를 유배시킨 채 고독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라는 이름은 한때 한양 조정에서 제법 무게감 있게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헌부 감찰에 올랐으니 그의 재주와 강직함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헌부 감찰이라 하면 조정의 모든 관리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적발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막중한 직책이었지요. 권력의 핵심부에서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리. 누구나 탐내지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30도 되기 전에 올랐으니 우진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앞다투어 그에게 아첨하려 들었고 높은 가문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31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도 모두 한순간에 걷어차 버린 것이지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가 발을 디딘 조정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입으로는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실상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의 잔치판이었지요.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고 청탁이 난무하고 있는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 우진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보려 했습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부정한 관리를 탄핵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탐과 놀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직원도 서슴지 않았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음험한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든 성품은 권력자들에게 눈엣 가시가 되었고 온갖 모함과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자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철부지 같으니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들은 우진을 짓밟으려 들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 했고 가짜 증인을 내세워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우진은 그때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고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애쓰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정의는 정녕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우진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휘영청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정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나만 상처 입을 뿐이구나. 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우진은 관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자네 미쳤는가? 앞으로 정승자리도 바라볼 수 있는 몸인데 왜 스스로 모든 것을 걷어차려 하는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한양을 떠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첩첩산 중 늑대와 멧돼지가 우글거리는 험한 산자락 끝에 그는 작은 초가삼간을 짓고 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성현의 글을 읽으며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독을 벗삼아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미친 선비라 수군거렸습니다. 출세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걷어찬 사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라 추측했고 누군가는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거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 그런 소문 따위는 산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빌붙지 않으며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 들어온 지 어언 4년. 우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 나무 그늘에 앉아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 졸음이 오면 잠자리에 들었지요.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쓸쓸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나무꾼이 지나가다 안부를 묻는 것이 유일한 대화였고 한 달에 한 번 장에 나가 쌀과 소금을 사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산속에서 홀로 늙어가다 쓸쓸히 죽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없다. 그렇게 되뇌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지더니 해가 지기도 전에 시커먼 먹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밭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비가 제대로 쏟아지겠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마자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온 산이 빗소리로 울부짖는 듯 했지요. 우진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으나 거센 비바람 소리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저 바람 소리겠지. 우진이 혀를 차며 호롱불 심지를 돋우려던 찰나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쿵. 짐승이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힘을 잃고 문에 기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밖에 누구 있소? 우진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자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함께 싸늘한 냉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처마 밑에서 들이치는 비를 겨우 피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우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빗물에 젖은 작은 새처럼 위태롭게 보이는 8살배기 계집아이였습니다. 마이너스. 아이의 낡은 삼배 옷은 흙탕물에 젖어 살가죽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집신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쪽 발은 맨발인 채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얼굴에 찰싹 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우진은 짐짓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너는 네 집 아이인데 홀로 비를 맞고 서 있느냐? 우진의 물음에 아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선비님, 오늘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목 놓아 울었을 상황이건만 아이의 눈은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말라버린 웅덩이처럼 건조하기만 했습니다. 우진은 순간 가슴 한구석을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이 어린 것이 그 충격을 감당하며 이 험한 산길을 홀로 걸어왔단 말인가? 아이가 젖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빌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 무서워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밥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구석에서 잠만 자고 갈게요. 패 끼치지 않을게요.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당장의 추위와 어둠,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무서워요. 그 말이 우진의 귀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왜 집에 가는 것이 무섭단 말인가? 아직 어린아이니 혼란스러운 것이려니 생각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산길을 홀로 걸어오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우진의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방 밖으로 나가 아이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그의 온기에 움찔 놀라 떨렸습니다. 들어오거라. 추위에 떨지 말고. 우진은 아이를 안다시피 하여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장롱에서 가장 두툼하고 깨끗한 솜니불을 꺼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고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맨발로 험한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은 안 줘도 된다 하였으나 속이 차면 잠이 오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라도 마시거라.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숭늉을 조금씩 목으로 넘겼습니다. 꿀꺽 꿀꺽. 빈속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자 창백했던 아이의 볼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비운 아이는 얌전하게 그릇을 내려놓고는 다시금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정말로 내일 해가 뜨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겠습니다.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8살 아이가 내뱉기에는 지나치게 서늘하고 계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아이의 서글픈 방어기제였을 터이지요.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배워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쫓겨난다는 것을, 조용히 있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진은 그런 아이가 뼈저리게 안쓰러워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우진이 나직하게 묻자 아이가 또렷한 눈망울로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요. 윤희수, 윤희수. 우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반짝이는 총명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단단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야, 날이 밝아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 밤을 자도 좋고 10밤을 자도 좋다. 이수가 놀란 눈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자 우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니라.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아이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도 빗속을 걸어올 때도 악착같이 참았던 눈물이 우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쏟아진 것입니다. 흑, 흑, 엄마, 엄마. 이수는 우진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공포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진은 작고 여린 등을 토닥이며 아이가 울다가 지쳐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으나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라는 지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약속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가을비 내리는 밤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새 산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진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던 어젯밤의 그 아이는 이미 방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어 서둘러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구석에서 사각거리는 빗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 널브러진 젖은 낙엽들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몸보다 큰 빗자루를 야무지게 놀리는 폼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헛기침하며 마루로 나서자 아이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선비님? 이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아침 문안을 올리자 우진은 기특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의 시선이 마루 한편에 놓인 서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잘 잤느냐? 헌데 내가 저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우진의 물음에 이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글자는 모릅니다.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깨너머로 배우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뜻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살 아이가 그것도 제대로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가 난해한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비범한 재주가 있구나.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훌륭한 학자가 되었을 것을.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나무꾼 박씨가 장작을 납품하러 올라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박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글쎄 아랫마을 윤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재수씨가 역병으로 죽자마자 어린 조카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다지 뭡니까? 윤진사. 어른이 조카를 찾느라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더군요. 참으로 덕망 높은 양반 아닙니까? 박 씨는 혀를 차며 윤진사의 갸륵한 마음씨를 칭송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우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큰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으나 세상의 평판은 그를 성인군자라 칭하고 있으니 혹여 아이가 충격 탓에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죽은 충격에 어린아이가 혼란에 빠져 모든 것을 무섭게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진은 툇마루에 앉아 이수를 불러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이수야, 방금 들으니 내 큰아버지께서 너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더라. 시금까지 전폐하고 걱정하신다니 오해가 있다면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자 순한 양 같던 이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싫어요. 죽어도 안 가요.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수가 몸서리를 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우진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꾸짖었습니다. 어허, 핏줄이란 천륜인데 어찌 그리 모진 말을 하느냐? 내가 아직 어려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는 것이다. 어른들의 걱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우진의 꾸짖음에 이수는 억울한 듯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천륜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선비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당돌한 아이의 대답에 우진이 말문이 막힌 틈을 타 이수가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지만 그건 역병이 아니라 독 때문이었어요. 독? 우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맑고 또렷한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큰아빠가 엄마에게 탕약을 갖고 오셨는데 그 방에서 썩은 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이수의 눈이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 초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약을 드시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는데 큰아빠는 의원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신 큰아빠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니 숨이 끊어져가는 엄마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서 붉은 인주를 묻히셨어요. 엄마는 싫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힘이 없으셨어요. 우진은 그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남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악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때 큰아빠가 종이에 엄마 지장을 찍으며 웃으셨어요. 아주 낮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수가 눈을 들어 우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야 온전히 내 것이 되는구나. 그 말은 8살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전율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윤진사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잔혹한 민낯을 이 작은 아이는 똑똑히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우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아이를 호랑이 아가리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이너스. 이수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우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태풍이 휘몰아치듯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윤진사가 실은 재수 씨를 독살한 인면수심의 괴물이었다니. 전직 감찰이었던 우진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끔찍한 강력 범죄라는 것을. 우진은 떨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수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큰아버지가 너를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이유가 단순히 걱정되어서는 아닐 게다. 우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놈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일 터인데, 혹시 내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 중에 그자가 탐낼 만한 것이 있느냐? 우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베어 있는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심장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 피를 토하시면서 제 속옷 안주머니에 이걸 넣어주셨어요. 아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큰아빠에게 빼앗기지 말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이수가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옥도장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옥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도장. 우진은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 땅 문서, 집 문서, 노비 문서 등 모든 재산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국감보다 무서운 권력의 상징이었지요. 이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빠가 집안을 발칵 뒤지셨어요. 장롱도 열고 이불도 다 찢으시면서 무언가를 찾으셨는데 그 눈빛이 꼭 굶주린 짐승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우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윤진사가 식음을 전폐하고 조카를 찾는다는 것은 핏줄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도장과 상속자인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아이를 돌려보낸다면 윤진사는 아이의 손을 빌려 도장을 찍게 한 뒤 가차없이 아이를 없애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였듯이 조카도 죽이는 것은 그자에게 아무것도 아닐 터이니까요. 우진은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놈은 집요한 자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도장이 내 손에 있는 한 놈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진이 걸음을 멈추고 이수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면 더 강한 사자의 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법이지. 우진은 세상에서 가장 진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야, 나와 약조 하나 하자. 나는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나 법으로 너를 지킬 방패는 되어줄 수 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내 호적에 너를 입적하여 내 딸로 삼고 싶구나. 그리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내 큰아버지라 해도 함부로 너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수는 우진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멈췄습니다. 엄격한 양반 가문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그것도 도망쳐온 아이를 양녀로 들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가문의 족보를 더럽힌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지요.
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건가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선비님께 해만 끼칠 텐데요.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내게 귀한 것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내 마음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씨를 지펴주지 않았느냐? 3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는데 내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우진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이가 되어준다면 나는 남은 생을 바쳐 너를 지키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마.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아이에게 또 다른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수가 처음으로 우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열하자 우진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내 딸아.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내 뒤에는 이 아비가 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서둘러 관아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윤 진사가 손을 쓰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입적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낙향할 때 봉인해 두었던 빳빳하게 풀 먹인 도포와 갓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흙 묻은 베옷을 벗어던지고 정갈한 선비의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그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헌부 감찰 시절 차고 다니던 신분패를 품에 넣으니 초라한 산골 훈장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기계를 뿜어내는 대쪽 감찰 강우진이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진은 문 밖을 나서기 전 이수를 불러 꼼꼼하게 당부했습니다. 이수야, 잘 듣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을 절대 열어주어선 안 된다. 숟가락을 문고리에 이렇게 끼우면 밖에서는 열 수 없으니 꼭 걸어 잠그거라. 우진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억지로 문을 부수려 하거든 부엌 뒷문 개구멍으로 빠져나와 산신당 뒤편 바위 틈에 숨어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이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우진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하는 약한 아이가 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와 함께 저 추악한 큰아버지와 맞서 싸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이미 늑대의 무리가 냄새를 맡고 서서히 우진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폭풍전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우진이 산 아래로 내려간 뒤 덩그러니 남겨진 오두막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수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숟가락을 문고리에 단단히 끼워 빗장을 걸고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독이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오의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고요하던 산길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거칠게 덤불을 헤치며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끔찍한 목소리에 이수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이 산꼭대기에 이런 오두막이 있었을 줄이야. 쥐새끼가 숨기에는 딱 좋은 구멍이로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인자하다 칭송에 맞지 않는 윤진사. 바로 큰아버지 윤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곧이어 마당에 들어선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뚫린 문풍지 구멍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 하나가 방 안을 훑는 것이 보였고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윤태석은 짐짓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수야, 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큰아비다. 내가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아비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자, 어서 문을 열거라. 맛있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니 집에 가자꾸나. 하지만 이수의 귀에는 쇠를 긁는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엄마에게 독약을 먹일 때도 그는 저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숨을 죽이고 있자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윤태석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본색을 드러낸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어른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윤태석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문고리에 끼워둔 숟가락이 위태롭게 덜거덕거렸습니다. 이수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부엌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면 개구멍으로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윤태석은 조카가 문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함께 온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하고 섰느냐? 당장 저 문짝을 뜯어내라. 내 오늘 저 건방진 계집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갈 것이다. 하인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문을 부수기 위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호랑이의 포유와도 같은 우렁찬 호통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하인들이 주춤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관아에서 돌아온 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평소의 초라한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가끈을 단단히 맨 그의 눈빛에서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뜻밖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우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네가 이 오두막 주인인가? 내 조카가 이 안에 있네. 남의 집 핏줄을 꼬드겨 유괴한 죄를 묻기 전에 썩 비키시게. 내 조카를 데려가야 하겠으니. 윤태석이 하인들에게 눈짓하자 하인들이 위협적으로 우진을 에워쌌습니다. 힘없는 선비 따위는 겁을 주면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허나 우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태석을 똑바로 노려보며 품 안에서 관아의 관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우진이 차갑고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윤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오. 윤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부로 관아의 입적 절차를 마쳤으니 이 아이는 내 딸 강희수다. 윤태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양이라니. 이 산골 훈장이 감히 내 조카를 자기 딸로 입적시켰단 말인가. 우진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윤태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늑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자들에게 고한다. 국법에 따르면 양인을 납치하려 한 자는
그 하수인이라도 장형백대에 처하게 되어 있다. 우진의 눈빛이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너희들은 윤진사의 산호비가 아닐 터 돈 몇 푼의 범죄자가 되어 옥살이를 하고 싶으냐? 우진의 서슬 퍼런 경고에 하인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았다고 해도 장형백대라면 목숨이 위태로운 형벌이었으니까요. 윤태석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얼굴을 붉히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인가? 저 아이는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치 않네. 미친 아이를 데리고 뭘 어쩌겠다는 건가? 당장 아이를 내놓으라. 윤태석이 우진을 밀치고 문을 향해 달려들려던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숟가락 빗장을 푼 이수가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등 뒤에 선 아이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윤태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미친 게 맞나요? 그럼 제 눈도 미친 것일까요? 윤태석이 흠칫 놀라 멈칫하자 이수는 마치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약을 타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데요. 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약가루를 타다가 흘리셔서 소매 끝에 하얀 가루가 묻었었죠. 당황해서 손으로 털어내시던 모습 제가 다 봤어요. 이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 옷 아직 태우지 않으셨죠? 그 말은 윤태석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날, 밤의 사소한 실수를 이 작은 아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옷이 관아의 증거로 제출된다면 옷에 묻은 독성분이 자신의 목을 조를 것이 뻔했습니다. 우진은 사색이 된 윤태석을 보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들었느냐? 내 딸이 할 말이 더 있는 듯한데 관아에 가서 마저 듣겠느냐? 아니면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지겠느냐? 평생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짓밟아온 윤태석이었으나 자신의 치부를 쥐고 있는 아이와 법을 들이미는 사내 앞에서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윤태석은 이를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늑대의 눈빛은 더욱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것은 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충돌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너스. 윤태석이 쫓겨간 후 오두막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전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늑대는 물러갔으나 이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함일 뿐. 밤이 지나면 놈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증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놈은 겁이 많은 자다. 내가 말한 그 옷소매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렸을 게다. 우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놈이 미처 생각지 못한 태우지 못한 진짜 증거가 필요하다. 우진의 말에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쥐며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까 큰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 큰아빠가 약을 싸왔던 붉은 종이 뭉치 말이에요. 그걸 아궁이에 태우려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부직갱이로 깊숙이 밀어 넣으셨어요. 이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부엌에 숨어 들어가 확인했을 때 그 종이는 다 타지 않고
제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붉은 종이라면 독약을 쌀 때 쓰는 것. 만약 그 종이가 아직 아궁이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윤태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물증이 될 터였습니다. 우진이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다. 놈이 그 종이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허나 그 집은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러자 이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집의 개구멍을 알아요. 어른들은 몸이 커서 못 들어가지만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깊은 밤 늑대의 소굴로 잠입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진이 정문에서 윤태석의 시선을 끄는 사이 몸집이 작은 이수가 뒤편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 증거를 빼내오기로 한 것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 우진과 이수는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진은 윤진사 댁 사랑채가 훤히 보이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윤태석은 낮에 수모를 잊으려는 듯 하인들을 물리고 홀로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짐짓 여유로운 척 윤태석의 옆자리에 앉으며 술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술맛이 꽤 쓰겠소, 윤진사. 윤태석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낮에 보았던 그 서슬퍼런 강우진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태석이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진은 태연하게 술잔을 채우며 윤태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아이의 짐을 챙기러 왔다가 진사 어른이 계시기에 인사나 드리러 왔소. 우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낮에 말한 그 옷소매는 잘 태우셨소? 냄새가 꽤 고약했을 텐데. 우진이 옷 이야기를 꺼내자 윤태석의 시선이 흔들리며 우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당황하여 우진과 입씨름을 벌이는 사이 담벼락 뒤편 어둠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익숙한 흙담 아래 자풀로 가려진 작은 개구멍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으나 아버지가 시간을 벌어주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저 사람을 내 손으로 꼭 벌받게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수는 숨을 멈추고 좁은 구멍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친 돌멩이에 무릎이 긁히고 흙먼지가 눈에 들어갔지만 이수는 멈추지 않고 뱀처럼 꿈틀대며 마당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은 모두 윤태석을 기다리느라 대문 쪽에 몰려 있었고 안채로 통하는 부엌 쪽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부엌 문을 살짝 열자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고 까치발로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궁이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수는 제투성이 아궁이 속으로 주저없이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재의 감촉이 느껴졌고 손을 더 깊이 뻗어 구석진 곳을 더듬었습니다. 제발, 제발 있어줘.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질감이 닿았습니다. 이수가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들고 달빛에 비춰보니 불에 그을려 반쯤 타다 남았으나 선명한 붉은색이 남아있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퉁이에는 비소라고 적힌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으니 이수가 찾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종이를 품에 넣으려는 찰나 부엌문 너머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부엌에 쥐가 들었나? 순찰을 돌던 늙은 하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들킬 것이고 다시 개구멍으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인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드리워지고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수는 숨을 확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사람 키만 한 무랑아리 뒤편뿐이었습니다. 문이 낑 열리고 늙은 하인이 등불을 들이밀며 부엌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궁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수는 항아리 뒤에 납작 엎드려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인의 집신이 이수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등불의 불빛이 하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숙이면 이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 주막 쪽에서 우진의 큰 웃음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하, 윤진사, 술이 과하십니다 그려. 그 소리에 하인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 마님 목소리 아닌가? 무슨 일이 났나 보군. 하인은 혀를 차며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진이 적절한 때에 소란을 피워 이수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수는 품속에 붉은 종이 뭉치를 단단히 안고 다시 개구멍을 향해 전력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멍을 빠져나온 이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우진은 떨고 있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수의 손에 들린 그을린 붉은 종이. 그것은 탐욕스러운 늑대의 목을 옥죄고 억울하게 죽은 어미의 한을 풀어줄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진과 이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으니 날이 밝으면 시작될 통쾌한 반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날이 밝자마자 우진은 밤새 확보한 붉은 종이 뭉치를 관아에 바로 들고 가는 대신 더 크고 확실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가 결정적인 물증임은 분명했으나 산전수전 다 겪은 전직 감찰의 눈에는 아직 2%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윤태석이라면 미친 조카가 앙심을 품고 훔쳐간 종이에 멋대로 글자를 써넣어 나를 모함한다고 잡아뗄 구실이 충분했습니다. 우진은 먹을 갈아 정갈한 글씨로 서찰 한 통을 써내려갔습니다. 수신이는 바로 현고을 사또였는데 그는 우진이 사헌부 감찰 시절 직접 가르쳤던 아끼던 후배였기에 누구보다 우진의 뜻을 잘 헤아려 줄 인물이었습니다. 우진이 서찰을 봉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이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야, 사냥을 할 때는 짐승을 몰아넣어야 한다. 놈이 불안에 떨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내가 귀에 바람을 좀 불어 넣어야겠다. 이수는 아버지의 뜻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마을 장터와 빨래터에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노래가 돌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수가 동네 꼬마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며 가르쳐준 동요였습니다. 빨간 종이 태우려다 도깨비불 만났네. 형님 죽인 붉은 가루 주머니에 있나? 윤진사댁 아궁이에 억울한 귀신이 산다네. 아이들은 그 뜻도 모르고 해맑게 흥얼거렸으나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윤진산의 재수씨가 급사한 일과 맞물려 노래 가사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네 그 노래 들었나? 붉은 가루라면 독약을 말하는 것 아닌가? 아닌 굴뚝에 연기 날까?
윤진사댁 아궁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심상치 않아.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윤태석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술로 불안을 달래던 윤태석은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망할 놈의 노래가 당장 멈추지 못할까? 윤태석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 아이들을 쫓으려 했으나 아이들은 도깨비가 시켰어요 하며 혓바닥을 내밀고는 요리조리 골목길로 도망쳐버릴 뿐이었습니다. 윤태석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망랑한 계집아이가 했던 말과 오늘 들려오는 노래 가사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석은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 꽃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신경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어린 것이 감히.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윤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아궁이 속재를 마구잡이로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이 새카맣게 되도록 뒤졌으나 분명 그 자리에 밀어넣었던 붉은 종이 뭉치는 온데간데 없고 흩날리는 잿가루만 그의 얼굴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으아악, 쥐새끼 같은 년이. 윤태석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젯밤 강우진이 찾아와 옷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이수가 뒤로 들어와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가 관아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태석은 공포에 질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종이 쪼가리 하나로는 부족해. 놈들도 그걸 알기에 아직 관아에 가지 않고 노래나 퍼뜨리는 거야. 물증이 있어도 그걸 판이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윤태석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침착함을 되찾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지 차림을 한 사내가 기웃거리며 하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윤진사 나으리께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왔소. 장터 국밥집에서 들은 얘긴데 아주 중요한 거라. 평소 같았으면 당장 쫓아냈을 터이나 장터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윤태석은 하인을 물리고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지는 굽신거리며 윤태석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약방을 하는 최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아까 대낮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는 포졸들에게 뭔가 장부를 보여주면서 떠들고 있지 뭡니까? 거지의 눈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윤진사한테 뭘 팔았는지 알면 기절초풍할 걸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석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지가 한 말은 우진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였으나 이미 의심 함정에 사로잡힌 윤태석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윤태석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뭐라? 그 늙은이가 배신을 해? 윤태석은 거지에게 엽전 몇 푼을 던져주며 내쫓은 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붉은 종이가 발견된 마당에 약방 주인이 장부까지 들고 관아에 가서 윤진사에게 비소를 팔았다고 증언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목숨은 끝장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그 집구석을 삼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미 이성을 잃은 윤태석은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전대를 꺼내 챙기고 품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그 늙은이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해. 장부를 없애고 그 늙은이를 멀리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어둠이 짙게 깔리자 윤태석은 검은 사갓을 깊게 눌러쓰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허나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오두막에서 매의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냥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진은 멀리서 윤태석의 은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품 안에서 방금 도착한 사또의 답신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오늘 밤 약방 주변에 포졸들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우진은 이수에게 등불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굴을 나왔구나. 미끼를 덥석 물었으니 이제 낚아채는 일만 남았다. 우진과 이수는 미리 준비해둔 등불을 챙겨 들고 윤태석이 향하는 약방 골목으로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늑대의 뒤를 사자와 어린 딸이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으니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밤. 약방 골목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윤태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방 문을 거칠게 흔들어댔고 잠결에 깬 최 노인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자마자 멱살을 잡고 안으로 밀쳐 들어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관아에 가서 뭘 불었어? 장부는 어디 있어? 윤태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으박 지르자 영문을 모르는 최 노인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윤태석은 최 노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그는 품에서 번뜩이는 비수를 꺼내들고 최 노인의 목을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 장부 내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윤태석의 살기가 약방 안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약방의 뒷문과 창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며 약방을 에워쌌습니다. 멈추어라. 내 이놈 윤태석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태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사또와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강우진이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태석은 비수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야. 윤태석이 발악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졸들은 순식간에 윤태석을 결박하여 관아의 형틀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소란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횃불 아래 즉결 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형틀에 묶인 윤태석을 내려다보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죄인 윤태석은 듣거라. 너는 형수되는 이를 독살하고 그 죄를 덮으려 약방 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그러자 윤태석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약방의 외상값을 갚으러 갔을 뿐입니다. 저 강우진이라는 자가 미친 조카를 앞세워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윤태석의 뻔뻔함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우진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품에서 붉은 종이 뭉치를 꺼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재수 씨를 독살할 때 사용한 비소가루가 묻은 종이입니다. 피고의 집 아궁이 재 속에서 발견된 것이지요. 붉은 종이를 본 윤태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으나 그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저 아이가 훔쳐가서 조작한 겁니다. 어린애가 앙심을 품고 붉은 물감을 칠해놓고는 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그걸 썼다는 증거가 있냐 말입니다. 윤태석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술렁거릴 때 사또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우진이 이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200개의 눈동자가 작은 아이에게 쏠렸으나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어제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윤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증거를 원하시나요? 이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약을 타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데요. 윤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수는 마치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 윤태석의 목소리 톤과 억양까지 똑같이 흉내내며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약사발을 휘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수씨, 이거 한 첩이면 알터니가 빠지듯 시원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내 아우 곁으로 가서 편히 쉬시게나. 남은 땅은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이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듣는 이들의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숨을 거두시자 제비꽃 무늬가 있는 비단 주머니에서 인주를 꺼내 엄마 손가락에 묻히셨지요. 이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이 치자 큰아버지가 놀라서 인주통을 엎으셨고 그 자국이 방 아랫목 장판에 아직 붉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수는 윤태석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작한 건가요? 이수의 완벽한 기억력 앞에 윤태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사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린 조카의 눈과 귀가 이토록 생생하거늘 어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느냐. 당장 윤태석을 하옥하고 그가 빼돌린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인 강희수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포졸들이 윤태석을 끌고 가자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훌쩍이며 이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묵묵히 다가와 이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잘 싸웠다. 내 딸아. 이수는 그제야 참았던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엄마를 위한 진홍곡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기는 심판받았고 잃어버렸던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고운 햇살이 비치는 법이니까요. 마이너스.
윤태석이 죗값을 치르러 머나먼 유배지로 떠난 후 고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판결로 이수는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모두 8살 이수의 명의로 돌아왔으나 정작 이수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텅 빈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도 더 이상 불러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거대한 집의 정적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가장 먼저 집문서와 땅 문서를 챙겨 들고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주인이 깐깐하게 밀린 소작류를 거두러 왔으려니 하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으나 이수가 내린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가는 채울수록 무거워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요. 이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늘부로 소작류를 반으로 줄이고 흉년이 든 해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뜻일 것입니다. 그 말에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던 농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 중에는 이수의 손을 잡고 어린 아씨가 보살이십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며 눈물을 훔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수의 파격적인 결정은 단순한 선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일을 정리한 이수는 우진과 함께 산 중턱에 있는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던 봉분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들꽃 몇 송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손으로 무덤의 풀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큰아버지와 맞서 싸우느라, 증거를 찾느라, 재판장에 서느라, 독하게 마음먹고 참아왔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다 찾았어. 엄마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었어. 큰아빠도 벌받게 했고 빼앗긴 땅도 다 찾았어. 이수는 무덤의 흙을 움켜쥐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잖아. 나 너무 무서웠어. 밤에 혼자 개구멍 들어갈 때도 무서웠고 관아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무서웠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으흑.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꼬마 첩보원도 당찬 상속자도 아닌 그저 엄마 품이 그리운 아이로 돌아간 이수는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산새들도 숨을 죽일 만큼 서러운 울음소리가 산자락을 메웠습니다.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우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작게 떨리고 있는 이수의 등을 넓은 품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아비가 다 안다. 우진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수야, 너는 정말 대견한 아이다.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내 작은 몸으로 해내지 않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도 지금 너를 보며 기특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게다. 우진은 이수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혼자 울지 말거라. 내 어머니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으나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진짜 아비가 되어주마. 우진의 목소리에는 천금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너를 귀하게 키울 것이다.
앞으로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내 뒤에 숨거라.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기대거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 잘 살아보자꾸나. 알겠느냐? 아버지의 따뜻한 고백에 이수는 우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였으나 두 사람을 감싸는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느 아랫목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이수의 마음에는 비로소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이수는 우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큰 기와집은 어찌할까요? 저는 그 집이 싫습니다. 너무 넓고 추워요. 우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 사람의 온기가 채워져야 비로소 집이라 할 수 있는 법이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억지로 들어갈 필요 없다. 저 집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서당이나 쉼터로 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이수가 해맑게 웃으며 우진의 손을 잡고 붕붕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오두막이 제일 좋아요. 좁아도 아버지 냄새가 나고 따뜻하니까요. 우진은 그런 이수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읍내 장터에 다다르자 우진은 쌈짓돈을 털어 분홍색 꽃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흙투성이었던 이수의 맨발에 고운 꽃신을 신겨주며 우진은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곱구나. 이제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걷거라. 가시밭길은 이 아비가 먼저 밟고 지나갈 테니 너는 그저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배우거라. 이수는 꽃신을 신고 콩콩 뛰어보더니 우진을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소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무엇이냐? 저도 아버지처럼 글을 읽고 싶어요. 세상의 이치를 배워서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그 기특한 포부에 우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고 말고 내 명석함과 그 고운 마음씨라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오늘 밤부터 당장 천자문부터 떼도록 하구나.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갓을 쓴 선비와 꽃신을 신은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두 사람을 잠시 갈라놓을지라도 이제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맺어진 100년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산꼭대기 작은 오두막에는 밤마다 글 읽는 소리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